자, 오늘은 2022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푸시는 데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뒤에 뭐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 약간 어려운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에 어, 비문학도 크게 어렵진 않았고 고전 시가가 조금 이렇게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에서 20번은 이제 언뜻 보면 과학 같은데 과학이 아니고요. 법지문이죠, 법지문. 이제 품종보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식품의 품종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딸기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 개량을 해서 이렇게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제대로 그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품종 개량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육성자가 좀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보호법이 있는데 이런 보호법이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가 있어요. 이 지문에서의 특징은 과수와 화훼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기 전에도 과수는 이제 뭐 과일인 거고 화훼는 이제 꽃이나 잎목 같은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휘가 생소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과수냐 화훼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되죠. 보호하는 기간이.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신규성, 구변성, 안전성이 있는데, 그래서 신규성은 출원이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안 해야 되고, 또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과수나 인목일 때는 그렇고, 그 위에 식물일 때는 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구별성은 이제 다른 유통 중인 품종과 확연하게 조금만 다르면 안 되고 아예 확연하게 구별이 돼야 되고 안정성은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읽다 보면 한 요쯤 왔을 때 이제 본격적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3점짜리 문제가 여기서 보통 나오게 되죠. 대외자,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그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나라만 품종 보호권을 출원하면 안 되고 두 나라에 동시에 동시일 필요는 없죠. 두 나라에 다 각각 출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동시가 아니라 시간차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품종보호를 원하면 품종보호 출원일 적용 시점이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이 아니라 만약 이 사람이 일본에서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본에서 출원한 날짜를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아무나 다 하면 통과시켜 주냐? 뭐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출원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를 하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심사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규성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 구별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은 재배 심사를 한다. 그래서 심사를 1년에서 2년 기간, 왜냐하면 직접 재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품종보호권자가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존속 기간인 과수나 인목, 품종보호권의 이 설정일 등록일로부터 25년, 그 외 식물은 20년을 설정을 하고, 이제 이걸 유지하고 싶으면 돈이 들어요. 그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료를 해마다 납부를 해야 돼요. 해마다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해마다 납부를 안 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되지가 않는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품종 보호자 권자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딴 조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외다. 새로운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도 나오지만 이걸 연구 목적으로 자기가 이걸 가져가서 아주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면 이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제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쪼끔 자기 수준보다 어려운 지문들 뭐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접해 보지 않은 것들, 익숙한 것들이 아니고 계속 이제 낯선 지문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품종 실시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뭐 결정된다. 자, 그리고 존속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존속 기간 중일지라도 이렇게 정해진 기간까지 품종 보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매년 납부해야 되는데 돈 안 내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 번은 뭐 읽어 보시면 4 번이 답인 게 나옵니다. 그죠? 그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품종 보호권 설정 과정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읽지 않을게요. 자, 17 번은 답이 3 번이죠. 그래서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해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 공급 바탕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아까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읽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소멸되죠. 돈 안 내면 소멸되고, 그리고 모든 식물에 해당이 되고, 과수는 1 년이고 화해는 4 년입니다. 이거 심사할 때. 그래서 앞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 나라만 신청하면 안 되고 두 나라 각각 신청해야 됩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다 맞고 5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읽어 보면 맞는 내용 같아요. 이 품종 보호료 납부 없이 인제 보호가 결정이 됐어. 그럼 뭐 자동적으로 설정되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를 해야 그때부터 보호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읽어 보셔야 되고, 자, 19 번이 인제 3 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기간에 관한 거.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1월 1 일에 했고 우리나라에는 5월 1 일에 했다. 그러면 적용 언제부터다? 1월 1 일이란 거 간단하게 바로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례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을이 뭘 개발을 했어요. 그죠? 근데 병이 어떻게 해?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러면 품종 연구를, 그러니까 설정비라고 하나요? 거기 그 돈을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3 번이 맞죠. 그러니까 지문을 대충 읽으면 말이 안 되지. 이거를 갖고 왔으니까 돈 지불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들 지문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읽어 보면 뭐 1 번부터 4 번은 맞고, 이 기간이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기간 가지고 또 걸고 넘어가죠. 사례 1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해는 20 년이고 과수는 25 년이죠. 그러니까 더 짧다라고 해야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0 번은 어휘 문제인데 답은 5 번이고, 이거는 인제 경과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다. 그래서 여기 선지에 나온 이거는 인제 경유를 뜻하는 거죠. 음. 자, 고전 시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쪼끔 필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일시 정지하면서 필기하시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해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제 17 년도, 18 년도와 또 21 년도와 22 년도에 약간 트렌드가 있는데, 이렇게 고2, 고3 영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언젠 뭐 머지않아서 고1 로 내려옵니다. 고1 로 내려오고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제 등장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이게 조만간 문제집이든 학교 내신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문학 작품들을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세계 부병론은 여러 번 출제됐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음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이제 정몽주 아시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정몽주의 스승입니다.
그 정몽주 친구가 정도전이었죠. 정도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 이색은 이제 고려의 마지막 신하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색이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고려 왕조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시가 엄청나게 어 쉽게 접근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제 영명사를 갔다. 영명사는 이제 평양 근교에 금수살이 저입니다. 뭐 일설로로는 뭐 광개토 대왕이 지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잠시 부병로에 올랐다. 그래서 이 부병로에서 이 이색이라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연은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도 뭐 계절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 계속 변하지 않고 있죠. 산이든 강이든 그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100년이라는 인생 안에서 다 죽거나 뭐 죽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과 인간사가 대비되는 공간으로 부병루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텅빈 성은 이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번성했던 평양성의 퇴력한 모습을 보고 이제 이색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각달이 떠 있다. 그래서 인간사와 대비되는 자연. 이 텅빈 성이라고 하는 건 성은 인간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조각달이라는 것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적인 모습이죠. 예전에 이 성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이렇게 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인간사의 무상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린마는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구려 동명왕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인데 이게 이제 역사의 단절, 역사의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손, 그 고구려가 다시 번성하기를 바랬으면 좋겠다. 고려라는 이름이 지어진 게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의는가? 돌다리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 그래서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르네. 그러면서 이 푸르다라는 것이 이제 시각적 심상에 보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은 계속 무한합니다. 무한해. 그죠? 근데 인간은 유한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망한 인간사와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시는 이제 김동현의 삼중 잡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48수까지 가는 이런 시들은 대체적으로 한 85% 이상의 확률로 그냥 자연 친화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와룡산 날인 반무당을 새로 여는 티끌 없는 거울. 그러니까 이 반무당이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산영, 산의 그림자가 잠겼구나.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은 그를 보려 하느라. 여기서는 영어의 희가 아닙니다. 이 그는 뭐냐면은 산영을 뜻합니다. 그 산영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등장합니다. 도어는 무릉도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향을 얘기합니다. 하여도 얘 듣고 못 봤다니. 그래서 옛날에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했던 도원. 홍화에 만동하니 이 진지 거기로다. 그래서 이는 이제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곳이 도원과 같다는 의미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원을 못 봤는데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이 뜻이죠. 자, 이 몸이 또 어떠하냐 물어봅니다. 나 어떠하냐? 무릉이니가 하노라. 나 어떻냐? 나 지금 무릉도원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삶의 만족감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내 빈천을 보내려 한들 이 빈천 네게 가게 하며. 자, 이 빈천은 뭡니까? 가난하고 천한 거죠. 그래서 화자는 빈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북이 오라고 한들 저 북이 내게 오랴. 그래서 북이를 오라고 해도 그 북이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서리법입니다. 내게 오랴? 오겠냐? 부, 명예 이런 거 오라고 해도 나한테 오냐?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고 내 분대로 하리라. 자, 우리 고전 시가의 이 특히 자연 친화적인 시가들의 특징은 뭡니까? 안분지족이죠. 자기 분수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분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한간 초옥에 초옥은 빈천한 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초옥이라는 것이 풀초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풀로 만든 집, 그 지프로 만든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세간이 많다. 살림살이입니다. 나하고 책하고 표로 붓은 무슨 일이고 그래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촉, 이 세간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 그러니까 책
벼룩붓밖에 없지만 이것 가지고 즐기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만족하고 지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아버님네야 모두 제 옷이니 죄 guilty 뭐 이렇게 crime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죄다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산정 이 늙은이 화자가 오늘날 더 즐겁다. 그래서 번님네들 찾아와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임신노 숲이 우거져서 며칠 되지 않아 길이 어둑어둑하지만 자주자주 오소서 번님네들한테 말하고 있죠. 오소서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조라고 했습니다. 자 다는 이제 박지원의 이제 수필인데 고전 수필인데 이제 고1 모의고사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뭐 그냥 이런 거 한 2개 나왔는데 막 3개 나오고 이러죠. 이제 이런 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자, 박지원은 이제 수필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박지원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파악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관한 사람. 자 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소한 사물이나 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달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괴이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속인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학문이 없거나 풍요를 알지 못하고 고상한 맛이 없는 속된 사람들 박지원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심스러운 게 많다는 겁니다. 왜? 본 것이 적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투를 하면 '이상하다. 왜 문신을 하고 다니는지.' 굉장히 괴이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인들한테는 의심스러운 게 많다. 왜? 보고 들은 게 없어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경험하지 않아도 뭘 보면 이렇게 다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달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고 사물의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드는 것이 본 것이 적은 자들, 속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듭니까? 까마귀 예를 들죠. 그래서 그 깃털부터 더 검은 것이 없건만 호련 옅은 황급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연한 녹색을 발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박지원이 쳐다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 색은 검은데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색으로 바뀌는 것 같은 까마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폐쇄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 것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가 비치면 자주색이 튀어오르고 눈에 어른가라 빛이 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되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된다. 자 그럼 뭡니까? 이 화자는 일률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새에게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기준으로 잡고 이 대상에 대해서 이 까마귀에는 검은색이야라고 그게 참모습으로 정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하고 눈으로만 정했겠냐 보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대상을 가두어 두면 안 된다. 근데 또 하나 더 줍니다.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도 충분하거든 다시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색을 가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정보나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를 근거로 대상을 지금 일반화하고 있어요. 까마귀가 검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푸른색과 붉은색이 까마귀 검은색 중에 들어있는 빛인 줄 또 누가 또 알겠는가. 그래서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 그래서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고 오칠도 검기 때문에 능히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과 오칠의 검은색이 사물을 비출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검은색에 대해서 어둡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단 까마귀의 속성이 여러 개 색이
나타날 수 있는 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검은색이라는 색의 속성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검은색은 어둡고 침침하고 이렇게만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 너의 그 편견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 까마귀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속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 왜 말을 하겠냐? 어리석은 속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편견을 갖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21번은 이제 가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세월의 흐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2번은 이제 4번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걸 쓰면서 즐기고 있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 인식이죠.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틀리는 여러분들 선배들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23번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어떤 역사적 전환기의 뭐 역사의 유한함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3점인 이유가 있는데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답이 2번인데 이게 쓸쓸함도 맞고요. 역사적 전환기도 맞고 돌다리에서 휘파람 부는 것도 맞는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 천손이 지식인이 아니에요. 역사적 전환기에. 누구냐면 고구려 동명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맞고. 자, 그리고 24번은 이 관습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열린 사고를 지향해라. 이런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박지원의 글을 감상했을 때 답은 3번이죠. 왜냐면은 눈으로 정한 대상 외향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눈이든 마음이든 다양한 현상을 살피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섣불리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까만색 그렇게만 안 해야지.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렇게 가면 지문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이제 A, B를 보면 이제 화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B는 이제 경계하는 삶의 태도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30번은 이제 심리학 사회 지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전개 방식이 약간 특이합니다.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점이 좀 특이한지 뭐 읽으면서 좀 캐치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이런 신경증에 초점을 맞춘다. 근데 아이슈비츠 수용소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독일 나치 정권 때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플랭크가 이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고 일부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 프랭클이 볼 때는 이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된다라고 이제 심리치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 아들러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심리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랭클은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펼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런 이론을 펼쳤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곳에서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는 이 그 필자의 이 심리학자의 시대적 배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지문의 출제자가 이 지문의 필자가 지문 전개 방향이 당연히 프랭클에 맞춰서 가져갈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을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줄에 이렇게 프로이트 아들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문의 전개 방향이 이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빅터 플랭크의 이야기가 프랭클, 이 발음이 안 되는 프랭클의 이야기가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이트 심리학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심리학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랭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쾌락 의지로 봤습니다. 이 쾌락에는 이제 선적, 뭐 공격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특히 프로이트가 주목한 거는 과거 어린 시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있으면 신경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사상 이런 것들 결정짓는 것은 쾌락 의지다. 그래서 그러면 이 쾌락 의지가 결정짓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할 때는 뭘 어루만져 줘야 된다. 잠재된 무의식 속의 성적 본능, 공격성 이런 것들을 의식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심리 치료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했죠. 비판을 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비판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럼 뭘 비판하고 뭘 한계점이 있다라고 본 거냐면 이 인간이 단순히 성적 본능 공격성을 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아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능과 충동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존재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과 양심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이를 영적 무의식이다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이 심지어 고통 부정을 걷는데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즉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프랭클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무의식을 인간이 회복하게 되면 인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 프랭클의 심리 치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자, 아들러는 프랭클이 자유, 책임, 인간 존재를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러의 입장도 받아들였어요. 다만 아들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또 뛰어넘어서려고 한 겁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 우리는 누구나 권력 의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고난 기질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월성의 추구는 자동적 열등감을 발생시키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이기려고 계속하는 권력 의지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1등은 될 수 없죠. 영원한 1등도 될 수 없지만 절대적 1등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 이기려고 하면 누군가한테는 지기 마련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져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거의 다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선택이 갈리게 되죠. 이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정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심리치료의 목적은 신경증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들러가 볼 때의 심리 치료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해서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들러가 볼 때는 인간은 권력 의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열등감이 발생해서 신경증이 생기게 되는데 심리 치료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적 설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락에는 프랭클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프랭클은 아들러가 자기결정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자,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억압된 욕망이 표출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 인간의 무의식, 잠재의식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고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다가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른 식으로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프랭크 같은 경우는 그런 자유의지까지 온 것까지는 아들러의 어떤 그걸 인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으로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원초적 요소라고 하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결정 요소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프랭클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기는 한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프랭클을 지금 와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뭡니까? 인간의 영적 존재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기 때문에 원초적 욕구로
이거를 본질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 인간 본질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실존적 공허감에서 벌써 날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의미치료를 제시했다.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인생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프랭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그러면 지금 과거가 불행하더라도 이 과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거기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도 보면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 이 사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목숨이 눈앞에 있는,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겁니다. 프랭클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랭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이야기가 등장했겠구나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26번을 보면 중심 화제 누구 얘기입니까? 프랭클의 심리치료죠. 그래서 다른 이론들과 관계 속에 설명하고 있다. 1번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7번은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것이고. 자, 3번을 보면 언뜻 볼 땐 맞는 것 같아 보네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타인보다 우월해. 근데 열등감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권력 의지 때문에 열등감이.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본 거죠. 열등감이 원인으로 봐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본 건데, 그게 아니고 우월해지고 싶은 권력 의지가 열등감을 발생시킨 거죠. 원인과 결과가 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 지문을 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불렀다 하고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었다 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배 부르고 밥 먹었다 이러면은 그냥 대충 그렇게 들리니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정신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 자, 28번은 답이 2번이죠. 기억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랭클이 볼 때는 현대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 공허함에 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원초적 욕구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게 인간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29번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이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틀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 어느 집이든 이 사례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심리 치료 방법들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아들러 심리 치료는 권력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견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한 반 정도 이해한 상태면 이건 맞는 것 같아라고 갑니다. 틀린 이유를 들어봐라라고 했을 때 잘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3점 정도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어, 맞춰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제대로 다지지 못했던 건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건 프로이트의 심리치료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라는 말로 약간 속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아들러는 뭡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 의지로 인해서 좌절된 어떤 열등감, 생기게 된 열등감,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올바른 목적 설정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그 좌절된 원인임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목적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목적을 설정을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31에서 34번은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기 먼저 봐야겠죠. 자, 이 작품은 진성을 비롯한 복수 영웅, 복수라는 거는 이제 2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웅 군담 소설이다. 군담이라는 것은 군사할 때 군자입니다. 2 이 2 이라는 것은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군담이라는 것은 군사할 때 군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고, 자, 여기 이제 보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적 능력, 기한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 그러니까 기한 능력도 발휘하지만은 그냥 인간이 할 법한 그런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위기에서 탈출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을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순경호원 항독을 만나서 연을 맺었다고 해요. 진성훈이. 그러면 진성훈이 주인공인 것 같고, 그죠? 적군이 침략해서 천자가 동난으로 피난한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훈이 적을 무찌르고 천자를 구하여 대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공을 세웠다라고 하죠. 자, 그러나 금인국 장수 중행달과 맹호원 이 사람들이 이제 반동 인물이겠죠? 진성훈과 맞서는 사람. 그래서 천자와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국가의 재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원수라고 나오죠. 고전소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인물들의 이름이 직함으로 대체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 잘 봐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원수라고 했죠. 대원수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빵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중해인다는 천하 명장이라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니 다른 술법으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금인국 백화산 신령으로 분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중행달의 편인척, 중행달을 속이는 전략을 씁니다. 그죠? 읽어봤으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밤이 깊은 후에 원수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초이를 입고 갈건을 쓰고 청계장을 짚고 중행달의 침소로 갔다. 그러니까 뭡니까? 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중행단이 잠이 깊이 들어있는 걸 보고는 그 곁에 앉아서 행달을 깨웠다. 그러면서 그대는 놀라지 마라. 나는 금민국 백화산 신령이다. 이제 몰래카메라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진 천자를 얻지 못해서 백성이 도탄에 든 이유인데 도탄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궁궁에서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는 말을 말합니다. 하늘이 노하시어 장군으로 평정하게 했다. 그러나 대명수 대원수 진성은 자기 얘기죠. 천하의 명장이라서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거다. 장군은 배를 낱낱이 육지로 흩어놓아라. 바람이 일면 배가 풍비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해라. 사실 이제 삼국지에서 대갈공명이 이제 조조를 잡을 때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적벽대전에서 그 배들을 묶어 놓게 만들어서 이제 배를 다 불태우게 만드는 전략을 썼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으로 위장한 대원수가 이게 이렇게 그 중행달을 상대로 수행하는 임무를 깨우쳐 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다? 중행달을 잡기 위해서 배를 한 대로 잡아매도록 속인 것이죠. 그래서 예지 능력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날려서 공중을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정기적인 겁니다. 비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중행달이 기뻐하는데 귀신이 나를 도운다.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천우신조라고 합니다.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돕는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무슨 염려가 있겠냐? 왜 염려가 없다? 신령을 믿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수입니다. 모두 제자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제장과 의논하기를 이제 이 원수는 누굽니까? 그 진명훈이죠. 진성훈이죠. 진성훈. 자, 그래서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 대 잡아낼 것이다. 자기는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령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제장들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일성에 들어가 배를 질러라. 그래서 순경과 항록에게 말하기를 순경 항록이 부하죠. 그래서 순경 항록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병 5천씩 건으로 적진 좌우에 매복했다. 불이 일어나면 보고 군사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 밝아 오니까 이제 장대올라 진평경 외원이 난대운님 바람이 서북에서 일어나면 성지에 자욱했다. 그래서 이 원수 진성훈이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도수를 외니까 뭐 바람 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젯밤 신령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뚝박에 불이 일어나는데 배가 모두 불타버렸죠. 왜? 진성훈이 제장에게 명한 대로 배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배를 한 곳에 잡으면서 떨어질 수도 없고 모진 바람이 급하게 불어서 불꽃을 잡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이 신령 말을 들어서 배가 불타게 된 중행다리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화를 만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횡례지액이라고 합니다. 횡례지액. 장수와 장졸이 각각 도망가다 서로 밟혀 죽는다. 그래서 진성훈이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행달이 농림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승전고를 올리고 이렇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천자도 대장수라고 외치고 그러고 왔는데 맹호원이라는 사람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농림산으로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달려온 이유는 황후 태자 공주 그리고 세자매를 인질로 잡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비라는 와 있었는데 명원이 나타나서 농림산을 둘러싸고 이 사람들을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데려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이 일어나실 것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서 준달이 말하기를 천자가 항복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동관에 들어가서 군사를 운거하게 했다. 운거한 건 일정한 자리를 막아두고 굳게 지킨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군사적인 전쟁적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행달이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인지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라 하고 격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성문이 또 꾀를 냅니다. 소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경과 호원과 항록을 데리고 농림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행다리에 나오지를 않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나올 이유가 없죠.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성문이 순경에게 말합니다. 자, 어떤 계략을 짜냐? 그대가 접전을 하되 만일 저기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니 그때 들어가서 이 인질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군사 대여섯 명에게 젖병의 옷을 입혀서 진문 밖에 세우고 군사가 좌우에서 옹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미 구출한 척 하기 위해서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를 발휘한 모습이죠. 이거는 정기적 요소가 없죠. 그래서 적장은 나의 재주를 모르냐 아느냐 내가 어젯밤에 진중에 들어가서 항우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모셔다가 진문 밖에끔 있게끔 했다.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고 있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니는 성 안에 있어봐야 안 된다. 나랑 결단하자. 왜냐면은 이게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유인을 해가지고 인지를 구출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행다리 단식하며 진성훈 제주는 과연 귀신 같고는 어느 사이에 데려 들어갔는가 그 말을 또 믿어버렸어요. 그죠?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성훈이 군사를 몰아서 크게 싸웠다 도망가니 중행다리 승승장구하고 쫓아오면 말한다. 그러니까 유인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일을 어, 진행되고 있고 그 자기는 이제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진성훈이 머리를 베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하고 그때를 노려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순경과 항록과 호원이 지하 감옥을 갔더니 과연 잡혀 있더라. 그래서 진성훈의 계획대로 대원수의 계획대로 일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성훈이 도망가기를 멈추고 군사를 몰아서 이 중행단 군사를 앞뒤에서 에워싸버리니까 천하명장인데 어찌 벗어나겠는가? 이게 뭡니까? 소설자적 개입이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행달이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알고 칼을 빼앗아 자결하고 명호원은 항복했다. 그래서 천자를 위협하던 인물들이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칭찬을 해서 결국 진성훈이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1번을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는 이제 사실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맞고 나머지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4번 같은 경우는 순경에게 젖병의 옷을 입혔다 했는데 순경이 아니고 군사 대여섯 명이 입혔고 뭐 이런 거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32번 같은 경우는 A는 이제 지금 신령으로 분장해서 그 중행달을 속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편의를 속여서 목적 달성한다. 1번이 바로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33번은 이제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눈을 속인 거는 정기적 능력이 아니죠. 현실적 차원. 그래서 이 보기에서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번 기억의 상황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번 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5번부터 37번은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기를 먼저 보면 이 소설도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찬성 유기견을 키우면서 애반응의 친밀감과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갈등 요소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점차 소홀해지는 내적 갈등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를 합리화시키고 이 찬성을 통해서 책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개들의 시력, 이게 눈의 뭐 시력인 게 아니고 대시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지낸 시간을 얘기합니다. 개들은 보통 이제 10년 남짓하게 살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찬성과 있었던 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반과 이제 함께 지내면서 어떤 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던 에반이 좀 요즘에 변했다는 거죠. 그 할머니는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뭐 할머니가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늦게 퇴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된 삶이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할머니가 가지고 와서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퇴근한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졸졸 쫓아다닙니다. 뭐에 이제 에반의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안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 두거나 그래서 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에반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딴 얘기하죠 할머니가. 자, 에반이 밥을 안 먹어. 늙어서 그래. 공을 줘도 움직이지 않아. 걷다가 자주 주저앉고 할머니는 성가셔요. 그리고 자기 다리를 자꾸 핥고 내가 다리를 만졌더니 물려고 했어. 5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이제 물려고 했다라는 거에 이제 상처를 들어서 찬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물리지 않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개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 손자한테는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찬성이 에반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할머니가 왜 그러냐면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걔가 실제로 걱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갈 것 같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를 병원에 데려가냐 사람도 못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 찬성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장수한테 뺏고 팔아버린다라고 하니까 할머니한테는 그저 에반이라고 불리지 않는 그냥 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뺏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할머니와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고 찬성에게 에반은 단순한 개가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찬성은 뭡니까? 안락사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 하는데 드는 비용은 10만 원이어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얻어온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는데 모은 돈의 일부를 쓰고 휴대전화에 집중하느라고 에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반에 대한 관심이 휴대전화로 옮겨갔죠. 그래서 보호자 역할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반 안락사를 위해서 모은 돈의 일부를 휴대전화 모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 들었는데 상중일에 주말까지 준다. 이거는 이제 동물병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찬성은 괜히 전화번호를 눌러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너머로 연결음이 이제 나오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어요. 혹시나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역시나 받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 그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괜히 안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겠죠. 남은 돈을 세어봤더니 10만 3천 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예요. 안락사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그렇지만 꼭 다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에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휴대전화가 아스팔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왼쪽 모서리가 보니까 실금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질러 봤더니 손끝에 유리가루 입자가 어, 묻어났어요. 그러니까 액정이 완전 파손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끝에가 조금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 잔성의 다짐과 달리 잔성의 돈이 다른 데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금이 간 휴대전화를 보고 내적 갈등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집으로 가는 길에 한쪽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틀면서 봤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이 사이에 액정 필름을 산 거죠. 액정 필름을 사서 이 작은 만족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돈을 써서 만족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다소 자기한테 실망스러운 기분이 든 거죠. 에반을 위해 사용할 돈을 액션 필름에게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용품 진열대 한참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 이거 보등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어.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세마는 사이에 계산대에 서 있었는데 어느덧 9만 5천원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에반을 위해서 돈을 또 휴대전화 일부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에반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 부분 중략 줄거리 이후에는 이제 내적 갈등으로 갔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는 인물 간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 양상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6번은 이 동물병의 진단 사실을 모르고 간 게 아니고 상중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7번은 이제 3번인데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보고 이 모습은 이제 그것을 갖고 싶어 한 자신이 아니고 액정이 유리 가루가 손가락 끝에 묻어서 이제 그것에 이제 보호 필름을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눈동자가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부터 42번은 이제 과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각기관이 이제 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부분적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기능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문들을 이제 자주 접해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뭐 안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근육, 뭐 눈꺼풀 이런 것들 이렇게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안구뼈가 세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층은 공막이고, 예, 이 검은 저희가 투명하게 변형이 되어서 각막, 우리가 이제 각막 이식 수술, 뭐, 그리고 우리 라식 같은 거 하면 이제 각막을 이렇게 좀 잘라냅니다. 선생님도 아직 정확하게 라섹 수술을 했는데, 이제 각막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제 시력을 좋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초점이 흐릿한 건데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움할 때도 이제 눈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각막이 손상이 되면 그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주고 망막에 상을 맺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각막 다음에 이제 맥락막을 얘기합니다. 그럼 맥락막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맥락막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글 읽을 때, 특히 과학 지문에서는 어떤 그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사물이나 물체들을 이제 이렇게 꼭 등장시킵니다. 그때 그게 어디 존재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글을 읽을 때. 왜냐면 뒤에 다 읽고 나서 확인을 하면 헷갈려요. 이제 이게 각막, 맥락막이 어디 있었는지를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시간과 정확성의 관계에서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빠르게 읽는 게 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선모체로 구성된다. 그래서 맥락막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다수가 밀집돼 있어서 빛의 통과를 막고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그게 맥락막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모체가 이제 등장하는 선모체는 여기 이제 붙어 있어요. 그죠? 선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돼 있어서 수정체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 초점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안쪽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 있다. 그래서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앞에는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왜냐면 이게 지금 정보가 얘는 이렇게 할, 얘는 쟤는 이렇게 할 엄청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여기서 근데 막 이걸 이해하겠다고 막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학 지문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에 따른 역할이 어디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등장을 시킵니다. 이제 그때 그 위치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이제 대입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오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안구가 단단하지 않대요. 단단하지 않다라는 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찌그러질 수 있겠네. 근데 우리 눈이 찌그러지나요? 그렇게 쉽게. 안 찌그러지죠. 그러면 단단하지 않는데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찌그러지지 않게끔 유지를 시켜주는지를 파악을 하면,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면 글을 잘 읽은 거죠. 근데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면 이게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에 막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이 이렇게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어가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은 거의 이쯤 오면서부터 정신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 뭐가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잘 보면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그럼 뭐 압력이 센 쪽이 밀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찌그러지겠죠. 반대는 부풀어 올 수 있죠. 우리 누님도 부풀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이 틀어져서 초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한 오차만 생겨도 우리 눈은 초점을 못 맞추고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때리는 게 눈에 뭔가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이다. 뭐 이 계속 가지 얘기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라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제 눈이 뭐 0.1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야외에서 뭐 활동할 때 이제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선글라스를 눈이 나쁘니까 이제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이 어디 이제 고향이 통영인데 놀러를 가서 이제 그 선글라스 쓰고 한 3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처음엔 그게 문제인지 몰랐어요. 뭔가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막 어지럽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경을 벗었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바로 어지러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경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도 그거에 빗대 보면 조금이라도 미세한 오차가 눈에서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 유지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해주고 맥락막에 대해서 망막을 지지해주고 안구벽 붕괴를 방지해준대요. 그 유리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안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안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방인데 여기는 언급이 없죠. 그러면 이 안방은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여기서는 이제 글로만 나타났구나라는 걸 체크하고, 그러면 안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봐야죠.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외부에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방수가 생긴다는 거죠. 방자가 막을 방자예요. 수구. 이 방수는 그럼 눈물하고 비슷한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물과는 구별된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정체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보면 뭐 산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가 안방을 채우고 나중에 뭐 슐랭관으로 흡수되어서 심장으로 들어서 혈액에 함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격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압력이죠, 압력. 우리 안구가 제대로 된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수가 적정량이 제대로 흘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야기들 있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는 4번이 답이죠. 잘 읽어보면 선모체가 원근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읽어보면 원근에 따라서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
자, 39번 같은 경우는 압력이죠, 핵심은. 그럼 이 압력이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방이 만약에 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체가 밖으로 밀어내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안방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이제 방수가 그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공급량에 비해서 배출량이 적어지면 문제가 많겠죠. 많아지는 것도 물론 너무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지게 되면 안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보시면 되고, 40번은 이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막은 빛의 분산을 막아서 이제 망막에서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니은을 얘기하고 있고요. 2번은 선모체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속기관이라고 했는데 안구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주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는 각막을 통과한 빛은 망막에서 감지가 되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1번에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의 역할, 눈물은 누선에서 분비가 됩니다. 누자가 이제 흐를 누자, 뭐 눈물 누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예 분비되는 곳이 다르죠.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냐? 각막에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안구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눈물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 봤던 방수하고는 전혀 다르죠. 위치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1번부터 4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안구 표면을 적시는 건 눈물에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답 고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3점짜리지만 이 핵심만 정확하게 봐가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엽적인 것에 막 이렇게 섬유주 앞에 가서 확인하고 또 뭐 확인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틀리는 거.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죠? 42번 답 1번인데 여기 이제 A하고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는 1번입니다. 그죠? 본래 방향에서 벗어나 다른 쪽으로 나가다. 2번을 고를 수도 있어요. 오답으로. 근데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꾀하는 일이 어그러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3, 4, 5는 조금 많이 다른 거였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C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 이상의 거울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상이 이제 천지시인으로 많이 불리는 사람이죠. 학교에 따라서 이제 이 이상의 거울 같은 시가 이제 출제가 되면 그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자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거나 아예 처음 본 친구들은 분간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띄어쓰기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의 어떤 기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괴한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자, 거울은 연결과 단절의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자의식의 세계, 내면 성찰을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의 이질감, 괴리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 또 내게 귀가 있어. 자, 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내면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본질적 자아. 우리도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자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든 이런 자아가 있고, 우리 내면에 깊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내면적 자아입니다. 근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딱 한 개가 두 개가 있어. 근데 내면적 자아가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어서 말을 안 듣는 내 자아가 있죠. 그게 현상적 자아죠. 이게 현실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분열,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울 속에 나는 다시 등장했죠. 내면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 자, 악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악수를 안 하고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나와. 그러면 이건 소통이에요, 단절이에요? 단절이죠. 그러니까 두 자의 화해를 하려는 건 악수인데, 자, 거울 속 존재에게 소통을 시도를 합니다. 누가?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악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 즉, 자아 간의 단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요. 거울 때문에 나는, 이 나는 뭡니까? 현실적 자아고, 거울 속의 나는 뭡니까? 내면적 자아죠. 그걸 만져보지 못한다. 자, 거울. 여기 거울은 뭡니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왜냐면 여기 거울은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여기의 거울은 연결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 보기만이라도 했겠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는 현실적 자아를 뜻하고, 거울 속의 나는 다시 내면적 자아인데 만져보진 못했지만 만나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뒤에서 나타나는 거울의 속성은 뭐냐? 단절과 연결을 해 주는 거울의 이중적 역할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가 좀 어렵죠. 근데 분명하게 현실적 자아, 내면적 자아만 제대로 분간해 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현실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지금 거울을 안겼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그래서 이 나는 현실적 자아, 그리고 여기는 내면적 자아.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을 골몰할게요.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울 속의 나, 내면적 자아입니다. 참 나는 현실적 자아죠. 반대어만은 또 꽤나 닮았어.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반대예요. 둘은 화해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닮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인데 닮았다. 뭡니까? 역설이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그리지만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근심하고 진찰하는 건데 할 수가 없대요. 퍽섭섭하대요. 그럼 결국 주제는 뭐냐? 내면적 자의 모습을 인식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즉 자아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입니다. 시가 굉장히 고급 시입니다, 이 시는. 이 시까지 이해를 하면 거의 현대 시에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한 85% 90% 까지 올라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으면 한 번 더 이제 어 뒤로 좀 가서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필기 꼼꼼히 하시고요. 자, 나의 시는 천냥이의 가시나무입니다.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놨다. 이 가시나무는 이제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이 말벌은 가시나무와 함께 화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뭐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그래서 쏘인 듯 아프게 고통받는 화자의 내면 풍경을 드러낸 겁니다. 생이 벌겋게 불어오른다. 자, 벌겋다라는 것은 빨간 이미지를 주죠. 시각적 이미지. 잉잉거린다는 건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난 놀라서 멈칫거린다. 왜 멈칫거리냐? 삶의 고통에 놀라서 멈칫거리는 거죠.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지상이 이런 고통스럽다는 거죠. 모르다니 이는 가치받기 끔찍해졌다. 그래서 인제 화자가 살아왔던 인생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순탄치 않았던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다짐을 하냐. 이 길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리라 한 번 더 강조하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화자는. 그렇지만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다짐하는 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가시밭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역설적 상황이죠. 개똥밭에 구르고 있는데 개똥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죠. 그러면서 나를 불러요. 이 뭐뭐여, 나여, 당신이여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부를 호자를 써서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격조사를 활용해서 화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다.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장 구조 비슷하죠? 이런 걸 우리가 동사 구조라고 합니다. 동사 구조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이 형성되죠. 뭐뭐 하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얼마나 있어서 나인가? 라임이 형성되죠. 그게 동사 구조 반복. 그러면 운율이 형성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인식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자, 이 두 문장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꾸법으로 볼 수 있죠.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 대꾸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꾸법이 형성되면 운율이 형성됩니다. 리듬감이 드러나죠. 고통과 함께 삶을 수용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는 좀 어렵지만 문제 푸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까 설명했듯이 유사한 동사 구조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2 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44번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울 속에 나하고 지금 소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악수를 바를 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시입니다. 악수를 여기 그러니까 설렁설렁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고. 자, 그리고 45번에 가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지독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통이.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한 거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이 길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문제들을 좀 풀어 봤어요. 근데 인제 뭐 처음에 서두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지금까지 들었으면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필기 열심히 잘 하시고 그거 내 것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내신과 그리고 수능 점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